안녕하세요. 텍스트 분석과 자연어 처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애퀴지션과 텍스트 전처리, 텍스트 프리프로세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이 플로우 차트는 이 텍스트 분석의 프로세스, 이 워크플로우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먼저 데이터 수집 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데이터, 우리는 지금 텍스트를 다루니까 텍스트 데이터가 되겠죠? 이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클리닝 하는 거부터, 클렌징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텍스트에 대한 전처리, 그리고 텍스트를 전처리한 이후에 이를 모델에 넣기 전에, 우리 텍스트는 이제 문자열 형태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를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인 이 숫자의 시퀀스로 벡터형으로 바꾸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인풋으로 해서 모델에 집어넣고 그래서 모델을 훈련시키고 혹은 모델 테스트하고 이거를 평가하고 그리고 이 모델을 배포하고 그리고 살펴보고 업데이트하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텍스트 분석의 워크플로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다뤄보게 될 건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 세 파트를 다루고 나중에 이 인베딩 부분을 꽤 오랫동안 다룰 거고요. 일단 모델링 그리고 그 이후 작업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애퀴지션입니다. 이 데이터는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딥러닝 이 모든 모델들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죠? 먼저 시작을 데이터가 있어야지 우리가 분석을 하고 또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산업 프로젝트, 여러분의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딱 있는데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죠? 이 데이터를 내가 구하기가 쉬운 데이터, 내가 이미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되는 거면 몰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그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제 처음이자 가장 핵심이 되고 보틀렉이 되고 어떻게 보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런 작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텍스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인터넷상에 있는 그리고 웹상에 있는 문서상에 있는 이 모든 문자들, 모든 텍스트들 이것들을 그대로 긁어오면 엄청나게 무수하게 많은 텍스트가 있겠죠. 그죠? 그거 가지고 거대 언어 모델을 모델링을 하겠죠. 그런데 내가 어떤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Y값, 레이블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이 데이터를 그 Y와 함께 얻는 작업, 데이터를 라벨링 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틀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얻기 위한 방법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퍼블릭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웹상이나 뭐 어디 문서상에 있는 텍스트들, 데이터들을 긁어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내가 이제 산업체나 뭐 여타 어디 기업에서 AI 모델을 다루는 뭐 그런 이제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데이터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나의 모델을 훈련시키기엔 조금 부족한 경우 그리고 또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 시키면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기본적인 AI 프로덕트 모델을 만들어 놓고 모델 어느 프로그램 안에 이식시키고 그 프로그램 안에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부분까지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로부터 그 제품 그 모델에 대한 사용자들로부터 데이터를 계속 끊임없이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로 원래 모델을 다시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더 얻는 것을 이제 프로덕트 인터벤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어디서 긁어와서 얻거나
이런 제품에 대한 데이터를 제품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미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나의 모델을, 내가 원하는 모델을 훈련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적은 데이터밖에 없는데 나는 내 모델은 굉장히 크다, 복잡하다. 이런 경우에 데이터를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더 수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이미 있는 데이터를 조금씩 변형시켜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얻게 하는 방법, 데이터 증강이라고도 하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이 있습니다. 차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퍼블릭 데이터 셋입니다. 이 자연어 처리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퍼블릭 데이터셋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자연어 처리 모델들 다양하게 보고 이 다양한 태스크에서의 해당 모델의 점수를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를 매기기 위한 여러 가지 벤치마크 셋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벤치마크 셋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자연어 처리 모델들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대표적인 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사용되는 오픈 데이터셋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찾아보든 이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NLP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오픈 데이터셋을 알려줘 라고 이렇게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챗 GPT 언어 모델이 이렇게 정답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픈 데이터셋이 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외에도 챗 GPT한테 물어보는 것 외에도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셋들을 가지고서 내가 텍스트 마이닝을 할 수 있는지, 자연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유명한 데이터셋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고요. 이 페이지도 한번 보시고, 아니면 이 페이지 외에도 NLP 데이터셋 for machine learning or NLP 데이터셋 뭐 이렇게 퍼블릭 데이터셋 이렇게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고요.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대부분 이제 뉴스 데이터, 혹은 리뷰 데이터, 혹은 앞에서 보았던 이런 이제 벤치마크 셋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도 있는데요. 이 페이지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들, 퍼블릭 데이터셋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내가 지금 딱 어떤 내가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도 없고 나에게 무슨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굉장히 다양한 풀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 것인지를 처음부터 from the scratch 찾아야 된다라고 그럴 때 이렇게 데이터셋들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픈 데이터셋이 이제 나에게 부족하다면, 혹은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특정한 태스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웹페이지로부터 긁어올 수도 있어요. 웹페이지를 긁어서 이 텍스트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는 작업을 우리가 크롤링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거미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웹상을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씩 긁어온다 라고 해서 거미가 기는 거 크롤에 빗대어서 이걸 웹 크롤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해당하는 뉴스들을 검색한다던가 아니면은 리뷰 데이터를 긁어온다던가 하는 작업들이 이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크롤링 하는 작업은 해당 포털에서 혹은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크롤러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긁어올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PDF 파일을 긁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텍스트 분석을 하고자 하는데 전문적인 텍스트 분석을 하고자 한다. 논문들을 보고자 한다. 이럴 때 논문들은 보통 다 PDF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목록들의 PDF들, 내가 찾고자 하는 논문들, PDF들을 다 모으고 그곳에 이제 PDF를
잘 어떻게 긁어가지고 이것으로부터 텍스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학생과 함께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제가 의료 데이터를 다룬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헬스케어 시스템 쪽 랩인데요. 이 COPD라고 하는 폐쇄성 폐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어요. 이름이 COPD인데요. 이 COPD와 관련된 COPD의 상태 악화를 야기하는 그런 다양한 팩터들을 찾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논문들, COPD와 관련된 논문들을 찾아가지고 이 텍스트들 다 긁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이렇게 연구 주제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학생과 했던 연구요. 이런 연구도 가능합니다. 혹은 이런 데이터들, 이제 어디선가 긁어올 수 있는 데이터셋 외에도 뭐 다양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사용하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 뭐 텍스트와 관련된 데이터셋이 뭐 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이러한 데이터셋이 있더라.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의 뭐 일기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갖고 있는 텍스트 데이터셋이 있더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분석을 하고 싶더라 라고 하면은 그렇게 분석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텍스트셋을 어디선가 받아오거나 긁어오거나 하셔서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OCR을 해서 텍스트를 긁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전에 최근에 어떤 프로젝트로 이제 교과목 추천 시스템 만드는 거 학교 과제로 했었어요. 그 교과목 추천 시스템 만드는 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학생들과 했었는데, 이 강의 계획서를 가지고서 유사도 분석을 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강의 계획서에 있는 텍스트를 긁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학교 프로젝트로 했으니까 이걸 저희가 딱 긁어오는 작업을 일부 하기도 했지만, 학교 내에 있는 셉에 있는 데이터들 다 잘 요청해가지고 잘 받아가지고 쓸 수도 있었어요. 이게 목적에 맞게끔 데이터 소스를 어떻게 잘 받아오는 식으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잘 모았다라고, 데이터 어퀴지션을 잘 모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근데 때때로 그 데이터 수가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들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리뷰 데이터나 뉴스 데이터 조금 긁어왔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더라.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모은 텍스트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더라. 혹은 텍스트 데이터 자체뿐만 아니라 텍스트 데이터가 내가 엄청나게 많은데 슈퍼바이즈 러닝, 지도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텍스트에 대해서 텍스트에 대응되는 어떤 Y값, 뭐 예를 들어서 감성 분석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텍스트에 갖고 있는 이 분석하고자 하는 리뷰에 부여되어져 있는 값, 긍정이냐 부정이냐 하는 이런 Y값들이 이제 부여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Y값들이, X값들은 굉장히 많은데 Y값이 부여된 X값들이 적다. 이런 식으로 X 자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X에 딸린 Y가 부족할 때, 이렇게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모델을 마음껏 쓸 수 없을 때, 이럴 때가 보통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늘려야 하겠죠, 그죠? 그 데이터를 늘리는 기술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딥러닝을 배워보신 분들은 이제 CNN 아키텍처에서 컴퓨터 비전, 이미지 다룰 때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배우셨을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이미지들을 얼마나 더 복제해가지고 더 다른 이미지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이제 배웠을 텐데요.
텍스트 데이터에서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데이터 증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텍스트 데이터들을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차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시너님 리플레이스먼트입니다. 내가 어떤 텍스트 데이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이제 주어졌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이제 given the low budget and production limit, the movie is very good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에서 단어들이 뭐 형용사들이나 동사들이나 명사들이나 단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이런 단어들을 조금만 바꿔서 같은 의미의 문장이 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low를 뭐 small로 해서 low budget 뭐 small amount of money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이제 굿을 조금 더 다른 이제 디센트한 언어로 뭐 movie is great, movie is very fantastic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단어들과 동일한 의미의 다른 단어들을 이 단어 자리에 대체해서 같은 의미지만 다른 텍스트가 나오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죠? 자, 이거를 시너님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합니다. 이거를 방금 전에 했던 것 같이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 이 텍스트들의 도큐먼트들의 셋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을 우리는 이제 코퍼스라고 부를 거예요. 텍스트 데이터셋을 코퍼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코퍼스 안에서의 이제 몇 개의 단어, 한 K개 정도의 단어들을 선택해서 그 K개의 단어들의 동의어로 해당 K개의 단어들을 리플레이스 하는 방법이 이 시너님 리플레이스먼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백 트랜슬레이션입니다. 백 트랜슬레이션은 이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내가 주어진 이렇게 문장이 있어요. 이것을 같은 의미를 갖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문장들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여기 번역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유추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 이제 구글 번역 API 같은 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잉글리시로 되어져 있는 문장을 다른 언어, 예를 들어서 코리안이라고 할게요. 한국어로 번역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적은 버짓과 그 생산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한국어로 번역을 했다라고 할게요. 이 한국어로 번역한 다음에 다시 이제 잉글리시로 번역을 한다라고 합시다. 다시 번역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케이스에서 원래의 문장이랑 다른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이 코리안 문장과 동일한 의미의 잉글리시 문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얘와 동일하고 얘와 얘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니까 의미상으로는 같지만 원래의 문장과는 조금 다르게 생성되는 영어 문장들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 다른 단어, 다른 언어로 뭐 중국어나 일본어나 독일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원래의 언어로 다시 번역을 해줘서 원래 문장과 같은 의미를 갖는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문장들을 바꾸는 방법을 back translation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더 많이 늘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만약에 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감정 분석을 한다라고 할 때 y값이 이렇게 포지티브로 달렸다라고 할게요. 뭐 의미가 같으니까 이 새로 나오는 문장들도 똑같은 레이블이 달려야겠죠. 똑같이 포지티브의 감정을 갖는 애들이 되겠죠. 그죠? 의미가 같으니까 y가 그 x에 대응되는 y값이 이렇게 동일하게 붙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있는 텍스트들을 많이 만드는 데 좋은 기법들이 되겠어요.
네, replacing entity도 비슷한데요. 우리 여기에는 그냥 일반 명사로 나와 있지만 문장들 중에는 고유 명사로 나와 있는 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고유 명사들이 사실 나의 분석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름이 나와 있거나 지역이 나와 있거나 뭐 조직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됐는지는 내 분석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런 고유 명사들 그냥 자유롭게 다른 것들로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바꿔가면서 서로 다른 문장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증강이 있습니다. 이어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네 번째로는 데이터에 대한 노이즈를 넣어주는 경우입니다. 이건 데이터 소스에 따라서 다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텍스트 코퍼스는 문장 형태가 잘 만들어지고 문법적으로 정확한 형태, 그리고 오타도 거의 없는 형태예요. 그런데 때때로 뭐 예를 들어서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로부터 혹은 리뷰 데이터,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치는 그런 데이터들을 긁어오는 경우에는 오타도 있을 수 있고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죠? 사실 언어학적으로 좀 오류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이런 데이터와 같은 경우에 이미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노이즈를 데이터에 추가로 넣어서 데이터를 더 많이 불리고 이 데이터 이렇게 노이즈를 추가해서 불린 데이터를 가지고서 로버스트한 모델, 오타에도 강건한 모델들을 이제 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랑 이제 연관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요. 나의 텍스트 데이터가 텍스트 데이터 자체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즉 얘를 언슈퍼바이즈드 형태로 사용하지 않고 레이블이 달려 있어서 슈퍼바이즈드 형태로 내가 모델링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데 나의 텍스트 안에 레이블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레이블링을 이제 매뉴얼하게 레이블링 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제 내가 트레이닝 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이런 플랫폼도 있고요. 혹은 어떤 데이터를 내가 샘플링을 해서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지, 어떤 데이터를 먼저 레이블링 하는 게 효과적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법인 액티브 러닝 기법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봤던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여기에서 데이터 자체가 부족할 때 데이터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데이터가 내가 좀 있긴 있는데 레이블드 된 데이터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다음과 같은 기법들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텍스트 클리닝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잘 수집을 했어요. 근데 이 수집된 데이터가 완전히 깨끗하면 좋겠지만 깨끗하지 못해서 내가 조금 나의 EU 태스크에다가 집어넣기에는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텍스트를 조금 더 깨끗하게 텍스트를 클리닝 시켜줘야 합니다. 어떤 작업들을 텍스트 클리닝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텍스트 클리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은 텍스트 중에서 나의 태스크에, 나의 이유 작업에 필요하지 않은 쓸모없는 내용들을 지우는 일을 의미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 작업이 포함이 되어야겠죠. 앞에 이제 텍스트를 모을 때부터 그 작업을 하면서 모았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그게 좀 쉽지 않고 이제 시간과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지워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면, 내가 이제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HTML에서의 마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의 현재 문서에서의 왜 메타데이터 지금 만약에 익스트랙트 된 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 만약에 이후 작업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지워줘야 돼요. 이런 작업들은 내가 어떤 정보들을 지워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나의 EU 태스크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겠지만, 내가 지금 모은 데이터의 형식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HTML 파일을 봅시다. HTML 파일.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제 뭐 뷰티풀 스프를 이용을 해서 이 태그,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태그에 대한 정보만 잘 불러왔다 이러면 뭐 상관이 없겠는데요. 이거 전체 텍스트를 다 불러왔다 라고 하면은 이제 필요 없는 엘리먼트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지워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비디오에 관련되어져 있는 뭐 링크나 아니면 광고에 관련되어져 있는 링크 같은 것들, 그리고 만약에 하이퍼링크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작업에서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이런 텍스트 문장 형태로 된 애들만 가지고 가는 게 이제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죠? 이제 이러한 경우에 이제 HTML에 걸맞는 이제 클리닝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뭐 이미지에서 내가 중요한 정보들이 뭐 내가 쓰고자 하는 정보들이 뭐 커션에 있다, 혹은 여기 열량 쪽에 있다라고 하는 경우 이 외에 있는 나머지 데이터들을 잘 지워줘야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모델이 예를 들어서 생성 모델이다라고 할 때 생성 모델에서 문법적으로 말이 되는 문장들만 만들어야 되니까 인풋들도 말이 되는 것만 이제 집어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죠? 특히나 이제 문법적인 오류나 이제 미스스펠링 같은 게 없는 그런 인풋들을 잘 집어넣어야지 이제 아웃풋도 그런 형태로 잘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런 언어 모델을 만들 때 특히나 이제 문법적으로 옳은 것들, 그리고 또 타이핑이 잘못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 넣어줘야 할 텐데, 이런 니즈가 있을 때 내 인풋이 미스스펠링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모은 텍스트에는 이런 오타들이 많을 때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모았을 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일부러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제 쓰는 문법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단어들이 포함이 될 때도 있고, 혹은 의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M을 N으로 잘못 쓰는 경우, 키보드 타입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A를 S로 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타입을 미스타입 해가지고 키보드 잘못하는 경우, 아이폰에서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런 거는 fat finger problem이라고 불러요. 손가락이 뚱뚱해가지고 옆에 있는 키를 누른다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타가 있는 경우, 얘를 이제 오타를 잘 원래의 단어로, 원래의 알파벳으로 잘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깨끗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주 완벽한 건 없습니다. 이제 원 사이즈 피처 방법은 없는데, 그냥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이런 오탈자를 이제 교정해주는 API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면은 손쉽게,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오탈자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제 오탈자 교정해주는 빙 IP가 있는데요. 관련된 거는 다음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가지고 온 그 데이터 소스에 따라서 그 소스에 디펜드 되는 에러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바꿔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PDF를 가지고 온다라고 할게요. 예전에 제가 우리 학생들이랑 어떤 연구를 했었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COPD와 관련된 이제 논문들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인과 추출해내는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때 이 PDF 자체를 불러오는 게 PDF에서 데이터를 잘 빼오는 게 좀 그렇게 이지하지만은 않았어요. 이 PDF에 있는 단어들을 이제 텍스트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이런 패키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펙트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내가 생성한 데이터들이
어떤 에러들,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느냐, 이것들을 잘 보고 그 이슈들을 잘 하나하나를 다 커렉트 해주면서 이 이슈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전체 문서들이 이제 굉장히 잘 깔끔하게 텍스트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적으로 발생하는 에러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커렉션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도 마찬가지죠. 이미지 우리가 OCR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OCR API나 뭐 프로그램들 다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텍스트를 제너레이션을 해줄 수가 있을 텐데, 근데 꼭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 F를 뭐 II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자주 발생하는 에러들, 특히나 뭐 옛날의 텍스트 이미지와 같은 경우에는 좀 쓰는 폰트 자체가 굉장히 요즘이랑 좀 다르니까 뭐 그때 이런 폰트에서는 꼭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이그젬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그젬플들을 하나하나 잘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커렉션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파이프라인을 잘 짜주면은 이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깨끗하게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텍스트 프리프로세싱입니다. 여기까지 앞서서 이제 데이터 애퀴지션과 텍스트 클리닝까지는 여러분들이 목적에 맞는 오픈 데이터셋을 잘 구했으면, 혹은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들기 전에 이미 주어진 데이터가 있었으면 쉽게 여기까지 도달을 했을 수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목적에 맞는 데이터가 없어서 내가 데이터를 콜렉트하고 클리닝하는 부분까지 다 거쳐서 왔으면 오랜 시간에 거쳐서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데이터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이제 시작하는 이제 초입 부분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데이터가 주어진 다음에 이거를 이제 모델에 넣기 전에는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한데요. 데이터 전처리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텍스트 전처리 말고 데이터 전처리.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 마이닝 배우셨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럭처드 데이터, 정형화된 CSV 데이터가 있다라고 볼게요. 이 CSV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처리해야 되는 몇 가지 테크닉들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categorical data variable인 경우에는 얘를 원한 인코딩으로 바꾼다든지, 텍스트 형태인 경우에는 숫자형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 필요로 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분석에 앞서서 주어진 데이터를 적절하게 전처리하는 작업들이 텍스트 분석에서도 필요한데요. 어떤 전처리 기법들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전처리는 왜 필요한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 클리닝을 통해서 깨끗한 데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이 깨끗한 데이터, 텍스트의 전체 셋, 코퍼스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왜 바로 모델에다가 사용을 하지 않고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자연어 처리, 얘는 대부분의 경우 센텐스 레벨이나 이제 워드 레벨로 끊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센텐스들이 계속 이어져 있는 문서들, 혹은 문서의 연속인 코퍼스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코퍼스 전체를 문서 단위, 혹은 더 나아가서 문장 단위, 그리고 그 문장에서 더 나아가서 워드 단위로 끊어줘야 돼요. 자, 근데 이 워드를 한번 끊는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장 한 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다 지금 구두점이 없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문장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지금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18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어떤 부분까지가 센텐스인지 알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단어를 셀 때는 이렇게 스페이스 단위로 셌는데 스페이스 단위로 단어를 이렇게 간단하게 셀 때 좀 맞지 않는 경우, 이게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가 이렇게 붙어서 스페이스 없이 붙어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센텐스 레벨과 워드 단위로 잘라줘야 되는데 그 작업들이 간단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미리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에다가 집어 넣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한 전처리 작업들, 센텐스 단위 혹은 워드 단위, 워드 단위로 바꿔주는 전처리 작업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센텐스 단위로 이제 그 텍스트들을 나눠줄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단어 단위로 나눠줄 거예요. 이제 단어들, 그리고 그 단어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단어에서 이제 임의적인 부분들을 갖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의 분석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들을 토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워드 단위로 토커나이제이션 해주는 거. 모델의 기본 단위인 토큰 형태로 문장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 단어들을 나눠주는 것들, 워드 토커나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작업을 이제 기본적으로 거칠 거고요. 그 다음에 빈번하게 우리가 많이 하는 이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 이제 스탑 월드라고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 스태밍이나 레마타이제이션, 그리고 필요 없는 경우에 숫자나 구조점들을 제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나아가서 태스크에 따라서 어떤 단어 형태를 조금 더 표준화를 시켜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현재는 지금 다 영어로만 되어 있는데 내 문서가 영어가 아닌 경우, 중간중간에 뭐 다른 게 섞여 있는 경우, 언어에 대한 디텍션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특히나 그게 필요한 게 우리가 이제 한국어 텍스트를 쓰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강의 계획서를 써요. 강의 계획서 쓰다 보면은 한국어랑 뭐 영어를 중간중간에 섞어서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랭귀지가 다른 언어들이 이제 믹싱되어 있는 경우, 혹은 다른 언어인데 동일하게 이제 알파벳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이 로만자 알파벳자를 쓰죠, 그죠? 그래서 이 알파벳으로 표현되어 있는 문장들인데 독일어랑 영어가 섞여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 주어야 되는 경우도 데이터에 따라서, 태스크에 따라서 존재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긴 한데요. 더 나아가서 내가 태스크에 따라서 더 필요로 하는 전처리 작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품사를 태깅을 한다든지 구문 분석을 미리 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코 레퍼런스 레졸루션을 미리 수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텍스트 전처리 작업에 해당이 되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이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센텐스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혹은 좀 긴 문장 같은 것들, 긴 텍스트 문서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할 때 이걸 이제 센텐스 단위로 세그멘테이션을 해주기 원하는데요. 어떻게 센텐스 단위로 세그멘테이션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구두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구두점 단위로 나눠주는 거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느낌표, 물음표와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마지막에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딱 분명하게 이제 여기 느낌표나 이제 물음표가 나오면은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을 우리가 문장 마지막에 많이 사용을 하니까 점을 가지고서도 문장을 나눠줄 수 있죠. 근데 이 점은 문장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데 사용이 돼요. 이 점 같은 게 문장의 마지막에도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이 점이 뭐 이런 식으로 약어를 표현을 할 때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죠, 그죠? 닥터 점 누구누구 할 때 이 구두점에 따라서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이제 잘못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숫자의 소수점 표현을 할 때에도 이 전들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죠? 이 4.3은 이제 하나의 숫자인데 얘를 여기서 이렇게 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두점을 가지고서 센텐스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그냥 끊어서 해도 되는데, 그리고 그 간단하게 그냥 나누는 것이 이유 태스크에 별로 문제가 없다면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문장 단위로 끊는 작업이 굉장히 이유 태스크에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방법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을 개발을 해서 어떤 부분이 문장의 바운더리인지를 잘 디텍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문장을 계속 읽다가 피리어드를 만났는데 이 피리어드가 그냥 이 예제나 이 예제와 같이 어떤 단어의 일부분인지 혹은 센텐스의 바운더리인지를 분류해주는 모델이나 룰을 만들어가지고 그 룰을 이용을 해서 구두점을 잘 분류를 해가지고 문장의 바운더리일 때 이 문장을 나눠주는 거죠. 혹은 이 룰을 만들 때 이런 어브리비에이션, 약어 딕셔너리가 이제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장을 세퍼레이션을 해주는 그런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패키지 나중에 한번 이용을 해가지고 센텐스 세그멘테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토크나이제이션입니다. 워드 토크나이제이션이란 이어져 있는 텍스트를 단어 단위로 나누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왜 단어 단위로 나누냐 하면은 이 단어, 워드는 텍스트, 문장을 구성하는 동시에 의미를 갖는 독립적인 최소의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단위로 텍스트를 쪼갠 다음에 이후에 이제 모델에 이 텍스트 데이터를 집어넣기 전에 이 단어 단위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텍스트 마이닝 기법에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단어의 빈도를 세서 이 텍스트를 수치화를 시켜줄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언어 모델, 최근에 자연어 처리 모델에서는 이 단어 단위로 벡터를 부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단어 단위로 먼저 나눠줘야지 이거를 이제 나중에 수치화를 제대로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워드 토크나이제이션 작업이 중요해집니다. 물론 굉장히 마이너하게 알파벳 단위로 살펴보는 그런 형태도 있지만, 음절 단위로 살펴보는 형태도 있지만, 일단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으로 워드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워드 토크나이제이션을 우리가 이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워드 토크나이제이션도 우리 앞에서 봤던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던 다른 작업들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크나이제이션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룰을 이용을 해서 룰 베이스로 혹은 모델 베이스로 토크나이제이션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음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로 올라오는 바이트 단위의 토크나이제이션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는 간단한 토크나이제이션 방법만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네, 간단하고 거기서 조금 더 룰을 더한 형태를 살펴볼 거고 사용을 할 때도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드 단위로 이 텍스트를 나눌 때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문장을 단어로 나눌 때 스페이스 단위로 나누는 것 같지? 이 스페이스나 아니면 구두점을 이용을 해서 해당 부분에 따라서 워드를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임플리멘트 하기도 굉장히 쉽겠죠? 그리고 그런데 이 방법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스페이스가 있는 이런 영어나 한국어나 뭐 이런 랭귀지에 대해서만 작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와 같은 경우에는 이 한자들을 스페이스 없이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의미적으로는 중간중간에 다 나눠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중국어가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그 띄어쓰기 없이 사용을 할 때, 구조점 아예 없이 사용을 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의미상 나눠지는 단어들인데 이게 스페이스 없이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그런 형태의 랭귀지들은 그 랭귀지에 맞게끔 단어를 나누는 토크나이제이션 방법이 따로 필요합니다. 우리 보조 테스트북 영어 책에 중국어를 어떻게 토크나이즈 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영어 우리 텍스트에서는 이제 영어를 기준으로 보게 될 거고, 그리고 또한 한국어도 실습을 통해서 혹은 이제 클래스에서 이제 중간중간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어, 영어를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영어 베이스니까 스페이스나 이제 고정점 기준으로 토큰들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우리가 나중에 다시 실습 시간에 보겠지만, 얘를 토크나이즈 한다라고 할게요. NLTK라고 하는 토크나이저를 이용해서 토크나이즈를 할 때 이렇게 그리고 O 하고 구조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잘라주고 네일 하고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 잭 오네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 오네일과 같은 경우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인데요. 구조점 단위로도 나눠줄 거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단어들이 세그멘트가 되어버립니다. 이를 포함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조점들로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들, 이런 경우에 나눠져 버리는 형태. 트위터에 해시태그가 많죠, 그죠? 해시태그에 이걸 전체를 한꺼번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샵이랑 나머지로 이렇게 나눠지는 형태, 이메일 어드레스도 이렇게 나눠져 버리는 형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줄임말이 사용되는 경우, 이런 경우, 얘가 지금 이렇게 나눠가지고 RE라고 이렇게 떨어지게 될 텐데, R2의 R2는 R이죠, 그죠? 얘 따로 이제 단어가 되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 좀 축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늘려줘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프렌치에도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그죠? 이렇게 줄임말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 익스펜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해당 랭귀지의 신텍스에 맞게끔 잘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나눠버리면은 의미가 깨져버리는 단어들도 있어요. 멀티워드 익스프레션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지명과 같은 경우, 뉴랑 욕으로 나눠버리면은 완전히 뉴욕이랑 다른 단어가 돼버리죠, 그죠? 로큰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의미를 잘 보존하면서 토크나이저로 커버를 해주기 위해서는 간단한 이 스페이스나 구조점 베이스드의 방식 외에 조금의 더 복잡한 작업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몇 가지 룰을 더해주는 거예요. 해당 랭귀지에 맞게끔. 그래서 어브리비에이션 잘 디텍트 하도록 얘는 내가 어브리비에이션이다. 그래서 USA를 하나하나 나누지 않고 USA는 USA로 한꺼번에 나오게 하겠다. 하이픈 있는 경우에 끊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 달러 있는 경우에 달러 떼지 않고 그대로 붙여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등의 이렇게 룰을 넣어가지고 랭귀지에 맞게끔 룰을 넣어가지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룰들을 이미 해당 랭귀지에 대해서 만들어진 룰들을 더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태스크에 맞게끔 룰을 몇 개 더 추가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토크나이징을 해보고 결과를 보고 이 부분은 이렇게 토크나이징이 되면 안 되는데, 나눠지면 안 되는데 하는 경우에 그거에 대한 익셉션 룰을 좀 더 추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단어를 나눠주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한 NLTK 외에도 이런 커스텀 룰들을 만들어 놓은 이런 스페시파이라고 하는 이런 패키지들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exception을 넣어가지고 ny와 같은 경우에 ny라고 잘 만들어주게끔, 그리고 여기 이 어퍼스트로피를 따로 넣지 않고 약어인 부분들, 약어인 것처럼 잘 보여지도록 이렇게 exception들을 추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준 이 다음 같은 패키지들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커스텀 룰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룰에 따라서 단어들을 쪼개주는 거를 이제 워드 토커나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단어들을 잘 쪼개어 놨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작업이 필요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방금 전에 했던 단어로 나눠주는 토크나이제이션 다음에 빈번하게 수행되는 전처리 기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클래스에서 그러니까 지금 코र्스에서는 지금 전처리를 배우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전처리를 배운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텍스트를 벡터화시키는 작업으로 이렇게 앞에서 봤던 파이프라인의 순서대로 텍스트 분석의 스텝을 차례차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스텝들이 앞부분에 있는 작업은 다 뒤에 있는 작업을 위한 선행 작업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런 작업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프리프로세싱을 왜 해야 되는 거지? 왜 이루어지는 거지? 라는 것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작업들에 대한 이해를 살짝 갖는 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어를 나눈 다음에 전처리들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단어는 나중에 텍스트를 수치화하는 기본 단위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 단위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에서 카테고리컬 변수들을 수치화할 때 사용하는 원핫 인코딩 같이 원핫 인코딩을 사용을 해서 벡터화 한다라고 합시다. 나중에 보게 될 테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때요? 이 단어들 각각을 다 원하는 인코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단어의 수가 엄청나게 많으면 그 원하는 인코딩 벡터의 차원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럼 그럴수록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될 테고 모델도 엄청나게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단어들이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모델이 너무 우리 앞으로 분석 과정이 조금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텍스트에서 단어 단위로 잘라놓은 다음에 그 단어들 중에서 쓸모없이 단어 수만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 하면은 그런 단어들을 이 단어들이 내 이후 작업에 필요한 단어가 아닌 이상 지워주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스타벌드 리무벌입니다. 영어에서는 단어 단위로 이렇게 쪼개지는데 사실상 의미가 없고 큰 의미를 갖진 않고, 그리고 또 큰 의미를 갖진 않지만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죠. 그죠? 이런 관사, 정관사, 그리고 이런 전치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지워줄 수 있는 단어들, 스탑워드가 됩니다. 내 텍스트의 의미를 내 텍스트 안에서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분석 과정에서 이런 애들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라면은 이런 애들을 그냥 치워주면 돼요. 그렇지만 항상 얘네들을 다 지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태스크들이 이런 애들을 필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모델 나중에 배울 텐데요. 챗GPT와 같이 이게 언어를 생성하는 모델을 생각을 해보세요. 생성을 해야 되는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에 이제 어나 언이 이제 문법에 맞게 잘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인풋에서도 얘네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인풋에서도 얘네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풋에서 이런 스타워드들을 빼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내 분석이 그냥 문장 분류나 아니면 감성 분석, 토픽 모델링 뭐 이런 형태다라고 하면은 모델이 내가 의미 있는 부분만 잘 학습시킬 수 있게끔 이런 애들을 지워주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에 따라서 얘네들을 지울 수도 있고 안 지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불필요한 단어들,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 언어마다 다르게, 다 다른 리스트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런 애들이 이제 스타워드로 빈번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어떤 하나의 딱, 반드시 이걸 다 지어야 돼 라고 하는 스탠다드 리스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주 사용되는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사, 정관사들을 포함을 해서요. 그리고 또 내 텍스트에 내가 전혀 분석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데 좀 빈번하게 나오는 그런 어떤 단어들이 있다. 이 텍스트 도메인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죠? 그런 도메인에서 불필요한 명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도 스타워드 리스트에다가 내가 추가로 집어넣고 제거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문자로 만드는 건데요. 영어와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랑 소문자가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장에서 더로 관사 A나 on이나 뭐 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더의 T가 대문자, A가 대문자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게 또 이제 문장 중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얘는 스타워드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경우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죠? 문장의 앞에 단어가 나오는 경우에 대문자로 처음에 만들어줄 테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더와 이 더가 같다라는 건 알지만 컴퓨터는 얘와 얘가 같은지 사실 알지 못하죠. 그죠? t와 이 스몰 t가 다른 캐릭터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른 캐릭터이기 때문에 얘와 얘가 다르다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이 대문자, 소문자를 그대로 내비두면은 이 더와 이 더를 다른 단어로 인식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앞에서 뭐라 했죠? 단어 불필요하게 서로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 줄여주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단어들 줄여서 벡터의 디멘전을 줄여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얘와 얘를 같은 단어로 취급을 해줄 수 있게끔 문자의 형태를 다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자를 다 대문자로 맞춰주거나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맞춰줘야 합니다. 이것도 내가 나중에 태스크에 대문자로 구분해 주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이렇게 소문자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또 있죠. 이제 문장 안에는 이런 구두점이나 숫자 같은 게 있죠. 그죠? 이런 숫자나 구두점이 내 태스크에 딱히 중요한 경우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 분류나 뭐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리나 소셜미디어 어널리틱스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구두점이나 숫자 같은 게 딱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숫자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냥 사전에 다 지워버리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작업들이 여러분의 태스크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 데이터 도메인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식이나 적용을 할지 말지가 이제 다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냥 빈번하게 주로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스텝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스태밍과 렘마타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제를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기 cars가 있죠, 그죠? 영어에는 이와 같이 단수, 복수형이 있어요. 둘 다 차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죠. 이거를 이제 형만 바꿨을 뿐이고요. 동사도 마찬가지죠. 주어에 따라서 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동사 같은 경우에 I am, it is, you are, we are 하면서 이렇게 다 달라지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의미는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인데도 형태가 여러 가지인 단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했던 이유로 전처리를 하는 이유로 같은 의미를 갖는다면은 같은 형태로 같은 단어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이후의 분석 과정에서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같은 의미를 갖지만 서로 다른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용이하겠죠. 이런 작업을 해주는 것이 스태밍과 렘마타이제이션입니다. 근데 이 스태밍과 렘마타이제이션은 약간 다른 결과를 내뱉고 다르게 접근을 하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태밍은 이 워드에 붙어 있는 전미사, 이 서픽스를 지워서 베이스 폼만 남겨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벌브와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3인칭으로 만들 경우에 s나 es를 붙이죠, 그죠? 자, 이렇게 내가 어떤 서픽스들이 어디에 붙는지, 어떤 서픽스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서픽스들을 지우는 룰을 만들어주고 그 룰을 그냥 적용해가지고 이 베이스 폼만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 룰 베이스이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이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겠죠? 네, 스태밍의 이제 예제 밑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드저스터블이랑 어드저스트, 뭐 어드저스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품사는 다르지만 이게 또 의미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베이스 폼만 남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내가 정의해 놓은 그 서픽스들을 지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변형하는 식으로 베이스 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룰을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루트 폼을 남기고 여러 다른 단어들을 같은 단어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뒷부분만 서픽스 부분으로만 다른 걸 이렇게 같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비동사와 같이 형태 자체가 다 바뀌는 경우에는 베이스 폼을 잡아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단어와 같이 떼준 다음에 루트 폼을 만들어준 그 아웃컴이 실제로 이 잉글리시 월드에서는 없는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스태밍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태밍보다 조금 약간 더 복잡한 방식으로 루트 폼을 만들어주는 거, 베이스 폼을 만들어주는 게 렘마타이제이션이에요. 이 스태밍과 렘마타이제이션, 우리 한글의 형태소 분석과 이제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약간 다르지만 형태소 분석과 같은 기능을 해줍니다. 우리가 나중에 한글 텍스트 분석을 할 때에는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형태소만 남기고 할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스태밍과 렘마타이제이션은 영어에서 그런 루트 폼만 남기는 건데 약간 다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스태밍이 형태소 분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렘마타이제이션이 형태소 분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관점에서 이제 렘마타이제이션 형태소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냐면, 얘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스태밍에서 언급했던 단점, 비동사의 형을 잘 잡아내지 못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내주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렘마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서픽스만 떼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해당 단어의 베이스 월드, 렘마라고 우리 부르는데요. 그 렘마를 찾아가지고 이 다른 단어들을 그 원래 원형형 렘마로 바꿔주는 작업을 렘마타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단어들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이 루트 폼, 렘마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그럼 그 언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죠? 단순하게 룰 베이스로 몇 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언어학적인 지식들을 잘 접목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렘마타이제이션을 수행해야 한다든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렘마타이제이션은 품사를 고려해요. 그래서 이 미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미팅은 이제 만나다라고 하는 동사에 ing가 붙은 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의라고 하는 명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미팅이 동사의 ing 형태인지 아니면은 명사인지를 문장 내에서 의미를 파악을 해서 그 품사를 파악하고 그 품사에 맞게끔 이렇게 루트 폼을 찾아줘요. 그래서 회의였기 때문에 미팅을 미팅이라고 한 거겠죠, 그죠? 비동사와 같이 이렇게 폼이 바뀐 형태도 이렇게 원형을 찾아주고요. 이렇게 비교급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뒤에 있는 서피스만 딱 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원형을 찾아주게 됩니다. 이런 거를 렘마타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이거 둘 다 이유가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들을 동일하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았던 이런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텍스트 프리프로세싱 방법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텍스트를 이렇게 센텐스 형태로 분리를 하고 그 센텐스에다가 이제 단어들 형태로 토크나이제이션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방금 전에 보았던 전처리 기법들을 적용을 해주게 돼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전처들이 항상 다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항상 수행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러분의 태스크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수행을 해야 될지 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필요성이나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순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센텐스나 토크나이제이션을 먼저 한 다음에 뒤에 있는 작업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때때로는 토크나이제이션 전에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품사를 잘 알아야지 이 구두점이 진짜 문장의 바운더리인지 아니면 중간에 쓰이는지 잘 알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처리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센텐스를 구분을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센텐스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혹은 이제 렘마타이제이션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렘마타이제이션 품사를 이제 잘 아는 게 이제 중간 과정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로어케이싱이나 뭐 펑츄에이션 이런 작업들 전에 렘마타이제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로어케이싱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처리의 순서도 태스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전처리 기법들이 있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특히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많이 활용되는 전처리 기법들입니다. 이 외에도 태스크에 따라서 더 어드밴스드 된 프리프로세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풋이 이렇게 주어지고 토커나이제이션 한 다음에 이 토큰들에 대해서 품사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부여하는 것이 이후 작업에 더 좋을 때가 있어요. 품사를 part of speech라고 해가지고 포스라고 하는데요. 이 품사를 부여하는 태스크를 포스팅이라고 합니다. 이 포스팅 자체가 이제 나의 모델에 타겟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얘를 전처리 과정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문 분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구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장이 길어지면은 이제 문장 구조를 이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특히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주요 주어고 동사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목적어의 명사고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를 이렇게 트리 형태로 나누는 것을 문장 구조 분석, 팔싱 트리라고 구문 분석이라고 불러요. 이런 구문 분석을 통해서 어디가 목적어고 어디가 전체 목적어고 어떤 단어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리서치 주제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폴 레퍼런스 리졸루션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후 작업을 위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유 명사와 이 대명사가 이 문장 내에서 이제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파악을 미리 해주는 것이 이후 작업에 더 중요한 경우에 이런 작업들, 이런 어드밴스된 작업들을 전처리 과정으로 넣을 수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 애퀴지션부터 텍스트 전처리하는 부분까지 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텍스트 단어화된 전처리된 텍스트를 이제 모델에 집어넣기 전에 수행해야 되는 작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